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의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가는 곳이 사실 상승을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간단하게 테마주가 가장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딱 이해가 편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모 후보가 당선된다라면 대선 테마주면 그쪽에 돈이 몰리니까 그쪽이 상승하고, 어디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거기가 상승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메타버스가 좋대 하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고, 메타버스 하니까 이제 NFT도 필요하대 하니까 NFT도 올라가고, 전기차가 요즘에 핫해 해서 전기차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식인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섹터별로 좀 단편적인 것보다 좀 큰 그림으로 지금 그럼 진짜 돈이 어느 곳으로 큰 방향 자체가 흐르고 있나, 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간단하게 마감 시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선물 만기로부터 이제 현 선물 수급 추이, 그리고 21년 이제 연초부터 해서 이제 현물 수급 추이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좀 이슈 있었던 거 간단하게 리포트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일단 먼저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이제 일드갭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S&P, 이제 나스닥 통화량 M2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한국 코스피, 코스닥 M2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관련된 지표는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이제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갈 예정이고, 어디로 그럼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고, 과거에는 그러면 또 어떻게 됐는지 좀 전반적인 사실 매크로 환경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도 중요하지만 결국 돈 자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돈이 하나도 안 간다라고 하면 어느 섹터든 힘들긴 하겠죠.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섹터가 있겠지만, 이제 주식으로 갈지 채권으로 갈지 현금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부동산으로 가야 될지 원자재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 좀 거시적인 좀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S&P,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전고점을 넘었었는데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한인 내재 변동성 V 코스피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종합, 달러 인덱스 달러, WTI, 금,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코홀딩스 보유하고 있는 거랑 상당히 이제 낙폭이 큰데 키스코홀딩스, 현대 해상, 그리고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제당, DLNC, 아마존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한 0.8%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 한 0.9%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 200이고요.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구간, 순매도 구간인데, 오늘 그래도 막판에 좀 올리면서 증시를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 올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한 1,400억 정도 매수,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61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한 2,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 한 75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한 3,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한 1,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은 한 270억 정도 매수, 개인은 한 1,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780억 정도 매수, 기관 53억 매수, 개인이 한 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개인 현물 같은 경우엔 1.5조 매수 중이고,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1.6조 매도 중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한 1.4조 매수 중입니다. 나머지는 다 매도 중이고요. 다만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 개인 수급 자체가 72조
뭐 어마어마한 규모기 때문에 뭐 수급 자체는 전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중기적으로. 코스닥도 연초부터 수급은 상당히 계속해서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이라 좋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이 좀 1조 정도 매수를 하면서 살짝 코스닥을 끌어올린 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밸류에이션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리포트 보고 그냥 밸류에이션 살펴보면은, 이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가 일단 뭐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일단 보이고 있다라고 좀 우려를 했고요. 근데 뭐 우려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대응 자체는 지금 일단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선 대응을 굳이 안 하는 게, 어차피 내년 되면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거야, 약간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실제로 이 분들도 일시적이지 않은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러 좀 행동 자체는 이미 이제 알고 있으면서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남을 이제 음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뭐 일단 제조업 지수 상당히 다 좋고 있고요. 뭐 산업 매출이나 소매 매출 다 좋습니다. 좋은 게 지금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설명은 생략하고, 이제 ECB 같은 경우 이제 안정성 보고서에서 이제 부동산과 금융시장 취약성이 경고된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자산시장 뭐 거품 경고는 뭐 계속 유지 중이고, 근데 사실 그 자산시장 거품을 어떻게 보면 연방준비은행이랑 ECB가 만들어 놓고 이제 거품을 경고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주택담보대출을 뭐 상환해야 되는 가계가 이제 금리 상승이라는 위험에 노출. 다 이제 금리를 사실 낮춰서 주택담보대출 많이 받게 해놓고 이제 또 금리 상승하니까 왜 위험이 노출됐다고 하는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이제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을 또 자세하게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아마 LCB에서 좀 발표가 있을 거고요. 이제 일단 뭐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빨간 색깔이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겁니다. 그냥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고요.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거는 이제 금리 자체가 좀 많이 내려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레벨 자체는 과거 대비해선 상당히 낮아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하고요.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뭐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좀 밸류에이션은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은 2018년 거의 고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더 심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S&P랑 코스피 뭐 같이 일드갭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미국이 훨씬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죠. 이제 이 부분도 지금 미국이 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지 뭐 조금 뒤에서 이제 약간 이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부분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나라 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요. 일드갭이 아니라 이제 페드 모형으로 살펴보면, 이제 페드 모형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형입니다. 뭐 두 나라 다 뭐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은 뭐 변함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면은, 일단 잠시만요. 좀 이게 하도 엑셀 켜놓은 게 많다 보니까 좀 컴퓨터가 제가 괜찮은 편인데 뭐 좀 항상 좀 오래 걸리긴 하고요. 용량이 엑셀이 다 커가지고 데이터가 이제 안에 많다 보니까 막 엑셀이 막 500메가짜리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제일 큰 거는. 그래서 좀 오래 걸리고,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3조 한 6천억 정도 되면서 소폭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사실 높은 레벨에서 빠지고 있는 상황도 위험하고, 높은 레벨에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미가 사실 높아진 상황에서는 어디로 가든 사실 위험한 상황이 이미 돼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내려가든 올라가든 뭐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바닥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계속 조심을 하셔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신용잔고 증감 속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뭐 떨어질 때가 항상 계속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뭐 신용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를 M2 이제 통화량 지표로 나눈 건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2018년 정도 고점 치고 빠지고 있어서 추세는 좋지 않아 보인다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도 마찬가지로 닷컴버블 이후 최고치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아 보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고점을 이미 넘었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여서 여기도 추세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S&P 보더라도 이미 과거 고점들 이미 넘은 상태라 뭐 추세가 꺾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는 있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쪽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도 이제 거의 딱 달라붙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제 생각이 되고요. 120 이동평균선도 뭐 거의 달라붙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50일 이동평균선 이제 상회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정말 조심하실 때가 미국 쪽도 이제 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 이제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돈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유동성 지표를 봐야 되겠죠. 유동성 지표를 봐야 돈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유동성 지표 중에 뭐 사실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미 뭐 다 아는 내용일 텐데 이제 오늘은 그냥 다른 관점에서 이제 돈이 그럼 이제 이동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사실 이야기의 주제는 양적 완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일은 양적 완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상승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 자체가 이제 양적 완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냥 미국 쪽을 일단 장기 파동부터 일단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죠. 이제 왜냐면 왜 이제 제가 2009년 이제 양적 완화 시작할 때부터 새로운 상황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파동 상황부터 좀 초장기 파동부터 본다라고 치면은 미국이 정말 1900 초반부터 해서 긴 파동이 이제 여기서 5파가 끝이 납니다. 닷컴 버블 때까지 여기가 이제 4파였었고요. 여기까지가 5파가 올라가고 닷컴 버블 A파 이제 그 다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B파 이제 C파로 어떻게 보면 8년간의 이제 조정이 나타납니다. A, B, C로. 근데 이제 올라갔던 건 한 6, 70년 정도 되는 상승이 한 8년간 조정을 받으면서 정말 큰 파동 하나가 이제 끝이 났었고요. 2009년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1파, 2파, 여기가 1, 2, 3, 4, 5로 3파, 여기가 딱 트라이앵글로 피보나치까지 비율이 다 맞으면서 4파가 완성되고 지금 이제 5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1, 2, 3, 4, 5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죠. 그럼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때 뭔가 계기가 있었겠죠. 이제 그게 양적 완화고 그럼 양적 완화가 그럼 뭔지부터 오늘 금요일이니까 간단하게 뭐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완화가 뭐냐면은 양적 완화가 이제 여기에 있죠. 그냥 전에 했던 걸 이제 재활용을 해보면 양적 완화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국고채를 사주는 거예요. 이제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주는데 그럼 왜 무슨 효과가 나는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양적 완화의 목적 자체는 상업은행, 이제 미국의 은행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를 한다고 치면 우리나라 이제 중앙은행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뭐 K은행, 뭐 예를 들어서 W은행, 뭐 H은행 등등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확대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현금은 사실 다 고객들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객이 기관이든 개인이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람들의 돈을 늘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늘려주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시중에 이제 국고채권을 우리나라가 발행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발행한 국고채권을 이제 들고 있는 거, 이거 미국이라고 생각해보죠. 미국 재무부가 들고 있는 국고채권을 얘가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팔면 국채가 떨어지겠죠? 그럼 이 사람은 100이라는 현금이 생깁니다. 100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연방준비은행 국채를 샀으니까 100억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 100억을 뭐 진짜 현금을 들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냥 이제 100억 달러를 정말 그냥 집안에 쌓아두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럼 이제 이게 은행에 있는 거잖아요. 이 돈 자체가. 그래서 은행에 이 예수부채라는 걸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고객의 현금이 내 부채인 거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이 돈은 또 은행의 현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은행의 현금이 이제 지중금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연방준비은행은 이 부채 계정이 지중금이 이렇게 서로 생겨서 그럼 이게 딱 대차가 맞아지는 겁니다. 회계에서의 대차가 딱 다 맞죠? 그래서 딱 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딱 오차가 없이 잘 맞았구나. 회계 처리가. 그래서 결국 양적 완화를 하면 연방준비은행이 100이라는 국채가 늘면서 뭐 사실 국채 매도한 사람은 현금이 늘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지중금이 늘면서 은행의 유동성이 근데 사실 증가가 된다. 왜냐면 이 100이 내가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은행으로 들어가서 결국 금융시장에 대한 그 유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따라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을 때는 은행의 현금이 늘기 때문에 은행의 현금이 늘어서 어떻게 보면 은행이 그럼 현금이 많으면 은행이 그 현금으로 막 MMF라는 걸 많이 사거든요. 이제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이제 단기 국고채나 뭐 이런 걸 사면서 금융시장에 되게 유동성을 불어넣습니다. 여기서의 이제 주어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습니다. 실물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습니다. 이제 그게 코로나 이후로부터 극심했었고 여기 보시면은 2008년까지는 없었다가 2008년 후반 때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자산이 이렇게 증가를 했고 잠깐 이제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면서 사실 자산이 감소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단시간에 이렇게 자산이 증가를 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왜냐면 단위 자체가 조 달러거든요. 조 달러. 8.7조 달러.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융시장에 풀렸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그냥 돈이 그럼 어디로 흘러갔냐라고 하면은 내 돈이 금융시장으로 흘러갔다. 따라서 2009년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우린 어디에 투자를 했어야 되나? 금융시장에 투자를 했어야 된다라고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는 또 금융시장이 좀 빠졌었죠. 그래서 이때는 좀 지준이 빠졌었고, 근데 미국은 또 올랐었죠. 근데 미국은 이제 이 지준이 떨어지면서 완만한 또 인플레이션이 났기 때문에 또 올랐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뭐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국 2009년부터 지금까지는 금융시장에 투자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이제 MBS 모기지드 백드 시큐리티 해서 이제 주택담보부 증권 자체가 사실 금융시장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택 가격 자체도 이제 이 금융자산에 들어간다.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돈이 금융자산에 흘러갔었다가 이제 결론인 거고요. 이건 뭐 그냥 이미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이고 실제로 뭐 주가가 그거를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 랠리가 있었다. 특히 미국 중심으로. 왜냐하면 미국이 양적 완화를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한 나라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과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과거를 통해 미래를 어느 정도 추정은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지금 미래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과거랑 일단 다른 게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마치 이런 거죠. 연방준비은행의 총 자산이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결국 이거 자체가 화폐량 자체가 느는 거거든요. 이 지중금이 는다는 거 자체가. 왜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냥 뭐 너무 이제 얘기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총 자산이 는다는 것 자체가 뭐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그냥 화폐량 자체가 증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은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화폐량이 느는 건 아닌데 화폐량이 이게 느는 거라고 뭐 똑같은 효과가 나긴 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화폐 가치가 그럼 화폐량 자체가 느니까 그럼 사실 실물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뭔가 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아예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가장 맨날 많이 나왔던 게 뉴노멀이었습니다. 이제 저금리 사회다. 돈을 이렇게 막 풀려도 인플레이션이 안 나네. 이제 막 통화정책 해도 막 아무 상관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잠깐의 약한 인플레이션이 오고요. 미국 금리가 그래서 30년 기준으로 한 3.3%까지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코로나가 발발을 하면서 돈이 더 풀리면서 뭐 이렇게 돈 풀어도 인플레이션 발생 안 날 거야 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있잖아요. 10월 독일 생산자 물가가 18.9%가 나왔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10월 중국 생산자 물가가 16.5%인가 나왔습니다. 뭐 이 어마어마한 사실 물가 상승률이 나는데 그럼 왜 지금은 물가 상승이 나고 있을까는 그럼 지금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인 거거든요. 왜냐면 물가 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뭔가라고 해서 그냥 가격 상승입니다. 그냥 가격 상승. 근데 가격이 왜 올라갈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돈이 여기로 가니까 사실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메타버스도 메타버스 시장으로 돈이 가니까 메타버스 주식이 올라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도 누가 삼성전자를 사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제 생산자 물가는 왜 올라갈까라고 하면은 이 실물 경제 시장으로 지금 돈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돈이 또 이때까지는 안 흘러가다가 지금은 또 왜 흘러갈까? 라는 이제 돈의 이제 이동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돈은 지금 이제 어떻게 가고 있을까인데, 이제 실물 경제로 지금 답은 결국 일단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실물 경제로 이제 왜 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이제 양적 완화의 결과물이 이제 자산이잖아요. 근데 연방준비은행이 아까 보면 이제 부채 계정도 있겠죠. 여기 이제 아까 있었던 부채 계정은 지중금이라는 부채 계정만 있었는데, 실제로 연방준비은행의 부채 계정은 4개가 존재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유통통화랑 이제 지급준비금, 재무부 일반계정, 리버스 레포라는 4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지고요. 유통통화는 말 그대로 그냥 발행된 통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급준비금은 그냥 간단하게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제 증가된 현금, 은행에 쌓여있는 현금이다. 은행에 쌓인 현금이 뭐 이렇게나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무부 일반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재무부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라고 볼 수 있겠죠. 정부가 이제 재정 지출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현금이다. 재무부의 현금이다. 나라의 현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리버스 레포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때까지는 2015년까지는 그냥 무제한으로 이게 거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안 하죠. 왜냐면은 이 지급준비, 이 부채가 줄어야 실제로 이제 화폐가 이제 실물 경제가 아니라 이제 금융시장에 머무는 거고요. 여기 이제 돈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는, 이렇게 풀린다는 거는 이제 이게 금융시장에서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냥 부채가 증가하면 자산시장으로 돈이 흘러가고, 부채가 감소하면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언제 이 지급준비금과 재무부 일반계정이 떨어지면서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재무부 일반계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재정 지출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적인 재정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뭐 돈 뿌리고 인프라 공사한다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시기에는 그냥 재정 정책은 안 쓰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만 하니까 그냥 돈만 풀다 보니까 돈이 은행에 쌓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재정 지출을 해버리니까 이 TGA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실물 경제로 돈이 그냥 흘러가 버린 겁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는 그럼 언제 떨어질까라고 하면은 경기가 좋을 때 떨어집니다. 소비가 늘어나야 이거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때까지는 경기가 안 좋았어요.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돈을 쓰질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냥 통장에 돈이 뭐 개인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나라가 10억씩 나눠줬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쓰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실물 경제에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 10억을 받은 걸 이제 점점 쓰다 보니까 이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미국채 30년물이 3.3%까지 증가하는 인플레이션이 왔었다. 물론 이때는 돈이 많이 풀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3.3%였고, 이때 미국 기준금리가 2%가 넘게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2.5%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미 재정 지출을 하면서 돈은 이미 실물 경제로 흘러가고 있고, 경제가 좋다 보니까 소비도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 자산 매입을 양적 완화를 지금까지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11월부터 150억 달러씩은 줄입니다만, 이제 지금 전까지는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계속 뿌려왔다 보니까
부채를 유지를 해야 자산을 유지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이 재무불방 계정과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니까 이 리버스 레포라는 계정으로 그냥 땜빵을 좀 해놨습니다. 그냥 리버스 레포가 그냥 간단하게 한 1일이나 한 7일 정도 사이로 단기로 그냥 금융시장에서 연준이 돈을 빌려서 채권을 사는 걸 유지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단기 금융시장에서 연준이 빚을 지고 있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이 금액은 그렇게까지 커질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임시 방편일 뿐인 거고요. 지금은 이제 돈을 어떻게 보면은 이 부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그냥 끌어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결국 유지가 될 수가 없고 이제 애시당초 근데 뭐 그럼 이제 그런 거죠. 왜 근데 그러면 인위적으로 왜 이거를 하고 있을까? 제가 아까 이랬었잖아요. 이 뉴욕 연은 총재가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분들은 이미 인플레이션이 나는 걸 다 예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연방준비은행이 원래 이제 물가 타겟 목표가 2%였습니다. 2% 물가가 넘어가면 관리하겠습니다가 그냥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목표였거든요. 이거랑 이제 실업률 그러니까 고용이죠, 정확하게는. 고용과 물가. 근데 물가는 2%. 뭐 고용은 딱 정해지지는 않고요.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AIT라는 걸 작년부터 하면서 지금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AIT가 이제 Average Inflation Targeting,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그냥 2% 넘어도 물가 뭐 용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물가가 2% 이상만 가도 돼요라는 겁니다. 근데 야 뭔가 웃기죠. 이제 이 초 인플레이션 나오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물가가 2%밖에 안 올라갈 거예요라고 했는데 지금 뭐 생산자 물가 18% 나오고 뭐 생산자 물가 미국도 막 8% 나오고 소비자 물가 막 6%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발표할 때도 아니에요. 2021년 물가는 2%밖에 안 돼요라고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AIT를 한다는 것 자체가 2%를 넘어간다는 걸 본인들도 아니까 AIT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사실. 발표를 할 때부터. 아무튼 이제 AIT라는 걸 하면서 지금 인위적인 물가를 이제 좀 인위적인 상황으로 좀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요. 이 리버스 레포라는 거를 이렇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원래 이제 한 개 기관마다 빌려줄 수 있는 리버스 레포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 제한이 있었는데 그 제한 자체를 늘려버리고요. 이 리버스 레포 말고 이 지급준비금이 이제 정확하게는 은행들이 이제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현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들에 대한 이 금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연방지급준비은행에 맡긴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은행들이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연방준비은행에 그냥 돈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의 현금인데 은행의 현금을 연방준비은행에 맡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연방준비은행이 이자를 주겠죠, 실제로. 이제 그게 이제 IOER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IOER이라 하는데 이 금리를 높여줘야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덜 빠지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7월인가 그때 이 IOER 금리 자체를 또 높입니다. 결국 본인들도 이게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IOER이 지금은 이미 높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급준비금이 더 빠진다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행동 자체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인 겁니다. IOER을 건드렸다가 이제 그 다음 스텝이 기준금리 인상인 거고요. 근데 그 전에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테이퍼링을 하는 거죠. 그럼 테이퍼링은 이제 왜 하냐라고 하면은 테이퍼링은 결국 이 지급준비금과 TGA가 떨어지니까 이제 리버스 레포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결국 목에 차서 이제 테이퍼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산을 우리는 이제 점점 줄여서 사겠어요 인 거고요. 뭐 연방준비은행 사람들이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은 별개입니다 라고 하는데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물론 근데 저는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는데 그냥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당연히. 이제 왜냐면 제가 말하는 내용들은 다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실제로 제가 이 데이터들이 다 연방준비은행 데이터거든요. 본인들이 저는 모른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르길 바래주는 거겠죠. 이제 왜냐면 그래야 이제 본인들이 목적대로 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뭐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고요. 이제 기준금리를 그럼 인상하는 요건 자체는 경기가 좋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급준비금과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지급준비금과 이 재무부 일반 계정, 그러니까 결국 이 리버스 레포 합친 이 연방준비은행의 부채 계정 자체가 감소를 할 때 이제 돈이 실물 경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산 시장에서 실물 경제로 흘러간다는 말이고요. 그럼 이제 그때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리버스 레포 때문에 버티는 거지 결국은 실물 경제로 흘러간다는 거고요. 돈이 금융시장에서 실물 경제로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금융시장 자체에는 엄청난 악재가 될 것이고 금융시장은 이제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할까도 했다가 결국 뭐 그런 거죠. 이제 막 이거를 이제 제가 S&P로 특히 이제 퍼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PBR과 ROE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결국 그런 거죠. 이제 2013년 뭐 아니면 2009년 뭐 이후로부터 9년은 너무 수익성이 낮았으니까 2013년 정도로 생각을 해보죠. 2013년도 미국의 이제 트레일링 PBR이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제 주가 대비해서 자산 가치가 자본 가치가 2.1 정도 됐었습니다. 바닥 기준으로. 지금은 몇이죠? 지금 4.8이거든요. 거의 4.9거든요. 뭐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밸류에이션 2배가 오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수익성 자체도 올라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2013년도랑 지금이랑 수익성 자체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왜 주식은 이렇게 날라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런 거죠. 돈이 금융시장에 넘쳐났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넘쳐난 돈들이 실질금리를 낮추면서 이제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할인율 자체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고평가여도 고평가가 아니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돈이 금융시장에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돈은 빠져나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실제로. 이미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는 더욱더 가파르게 이제 빠져나갈 예정인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당장 저는 웬만하면 자산시장에서는 좀 나오고 지금은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정도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근데 그거를 그럼 이제 언제까지 현금을 들고 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가장 키 트리거가 저는 실질금리라고 보고요. 돈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있죠.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에 꽤나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거든요. 그냥 낮을수록 금융시장에 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마이너스 1%, 실제로 마이너스 1% 간 게 역사적으로 4번밖에 없고요. 그 4번 중에 3번이 양적 완화 이후입니다. 70년도 이때는 이제 슈퍼 인플레이션, 이제 엄청나게 미국 기준금리가 20%까지 올라가는 그 인플레이션 직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뭐 이번도 지금 아마 생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이제 직전인 상황인데 결국 지금은 일단 금융시장에 있긴 합니다만 결국 이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갈 때 조정을 보이고 뭐 저는 사실 이미 실질금리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는 탈출할 때다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럼 이제 진짜 다시 한번 자산 시장에 그럼 들어가야 될 때는 언젠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질금리가 한 1에서 2% 정도까지 상승을 했을 때 미국 기준으로, 왜냐면 이건 한국도 아니고 미국 기준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고요. 미국 실질금리가 1에서 2% 정도 상승을 할 때 그때 차트를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하자. 이게 저의 개인적인 뷰고 실제로 근데 그때는 그럼 또 어떤 금융시장이 좋을까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는 이제 부동산이 좋다고 봅니다. 금이 가장 좋다고 보고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진짜 이 지급준비금이 풀리면서 정말 이제 실물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올 거기 때문에 저는 주식보다는 주식도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때 좋은 주식과 이제 그게 이제 저는 뭐 손해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이제 금융지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에 최선호는 금이고요. 금이 이때 뭐 1970년도 한 7배 정도 갑니다. 금이랑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실제로 상업용보다 주택이 좋고요. 이 당시에는 경기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면 해지를 하기 위한 자산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진 않아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주택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 지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은행들이나 뭐 손보,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들, 주식들도 이제 소비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 발생할 때 물건 가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이제 MS, 쉽게 말해서 시장 지위가 높은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제일제당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물건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있는 친구들이요. 근데 뭐 음식료보다는 뭐 저는 더 원가를 반영을 좀 잘하는 회사들 좀 그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여기까지 살 생각이고요. 나머지 이제 성장주 이런 거는 정말 저는 쉽지 않지 않을까. 정말 그냥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건 모르겠지만 돈이 몰리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은 저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때다라고 사실 계속해서 뭐 일단 생각을 하고요. 뭐 오늘 생각보다 이거 얘기하다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갔네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차트부터 좀 설명을 해보면, 중요한 건 근데 이제 지급준비금이 풀릴 때, 그러니까 사실 경기가 좋을 때 지급준비금이 풀리거든요. 사실 지금 경기가 좋은 게 저는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융시장 입장에서는요. 실물 경제로 돈이 이제 빠져나간다는 거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차트를 이제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하고 여기 5파 치면서 1, 2, 3, 4, 5파 다 끝났다라고 보고요. 이제 뭐 2파랑 4파랑 뭐 그어서 채널링 해보면 여기도 3파 고점 위에다 그어놨을 때 뭐 고점 다인 걸 봤을 때 채널 유효했고, 여기 채널 깨질 때 매도하고 여기 채널 깨질 때 매도하는 뭐 두 번의 기회는 있었다. 뭐 이제는 둘 다 기회는 떠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내려갔던 게 A파, 여기가 B파, 여기가 C파로 내려갔고, C파의 추정은 이제 5파랑 B파가 완료가 되고 났을 때 A파 저점에다가 이제 내려놓으면 C파 추정을 할 수 있었고, 여기도 이제 곧 저점 다 닿았었기 때문에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여기를 하회했기 때문에 C파는 끝이 났구나, 다시 하회했다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요. 이 A, B, C가 저는 큰 A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랑 A랑 저점을 그은 부분을 그어보면은 뭐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지지가 되고 있긴 하죠. 지금 왔다가 살짝 뚫린 적은 있었지만 계속 여기서 지지는 합니다. 그래서 A, B, C, A가 나오고 저는 A, B, C 정도로 B 정도 반등은 하지 않을까. 최소 406까지는 저는 좀 국내는 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요. 최대한 422까지 이제 엘리어트 계산치로는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게 A, B, C로 이 정도까지도 보긴 합니다. 근데 다만 B파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설사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냥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전 가장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지금 올라가는 거는 웬만하면 뭐 굳이 무리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고, B파는 추정 자체가 어려워서, 왜냐면 이 채널링 할 때도 A, B가 나오고 C가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A파 내려가는 거랑, 그러니까 A파는 5파 채널링을 할 수 있으니까 A파가 어디까지일지는 몰라도 A파인 건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B파도 B파인 건 알지만 B파가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무리할 필요 없는 파동이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뭐 코스피는 뭐 차트가 코스피 200이랑 똑같아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뭐 저는 사실 그냥 여기가 5파 고점이지 않나, 여기가 A, B, C고 A고 그 다음 B고 C로 빠지지 않을까 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는 아까 장기 파동은 설명드렸고요. 마지막 정말 5파에 대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가 1파, 2파, 마지막 5파, 1파, 2파, 3파, 4파가 나오고, 마지막 5에 대해서 이제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하고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뭐 사실 로그로 돼 있어서 그렇지 이게 사실 산술로 해야 되는데, 원래 여기가 딱 다였어가지고 이게 산술로 보면 딱 다이거든요. 이렇게 산술로 봤을 때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최고점에 갱신을 해서 이제 어제죠. 이제 S&P는 이제 선물로 오늘이긴 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1, 2, 3, 4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가장 최악의 상황이면 이제 여기가 1파,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뭐 파, 뭐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결국 뭐 사실 거의 다는 왔다 생각을 합니다. 기준선 방향 자체가 사실 계속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다가 결국 주가가 하회할 때 뭐 그때가 딱 어떻게 보면 쇼타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미 다이버전스도 나오고 있어서 뭐 추세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 왜냐면 다이버전스죠.
주가는 올라가는데 보조지표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고요. 이런 다이버전스 상황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MACD나 RSI 다 올라가고 있지는 못하죠. 크게. 이런 상황이 보통 이제 천정이나 바닥에서 많이 나타나는 패턴인데 이제 추세가 이제는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좀 바뀌고 있다 생각을 하고 그냥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로그를 아예 풀고 보죠. 이제 로그를 풀고 보면은 로그를 풀고 보면 뭐 나스닥 같은 경우 여기 저점부터 1파, 2파, 3파 나오고 4파 하고 마지막 5파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보고요. 나스닥이 사실 더 잘 보이죠. 눈에는 1, 2, 3, 4, 5 A, B, C 1, 2, 3, 4, 5 3에 1, 2, 3, 4, 5 4, 5 딱 명확하게 잘 보이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딱 저점 다 연결이 되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번 상승 파동의 주인공은 나스닥이어서 뭐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나스닥을 봅니다. 나스닥이 제일 주인공이라고 보고요. 이제 사실 상승도 나스닥이 제일 강했었죠. 이번 상승의 주인공은 2009년부터의 주인공은 나스닥 100이다. 그래서 숏을 해도 전 나스닥 100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해지를 할 때. 그래서 원래는 딱 여기 고점을 넘었다가 떨어져서 그냥 여기가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그냥 지금 상황 봤을 때 여기가 1, 2, 3, 4, 5지 않을까. 결국 이게 넘었다가 다시 채널 하회하면 그때 무너지지 않을까. 근데 뭐 여기도 가장 뭐 부정적이라 본다면 1파, 2파고 여기가 1, 2, 3, 4, 5로 3파. 뭐 4가 나오고 5 정도. 뭐 많이 가야 이 정도다 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 레벨 자체는 주가는 최고점인데 오히려 보조지표들은 더 밑에 있죠. 그래서 여기도 다이버전스는 나고 있다. 주가는 전보다 올랐는데 상대적인 강도는 더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기준선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준선이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언제든 전환선과 기준선 역전될 수 있고 주가도 좀만 떨어져도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뭐 계속해서 모든 상황이 저는 웬만하면 거의 지금 천정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채널을 넘었는데 넘었다 하회할 때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비트코인도 사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뭐 비트코인도 사실 장기 추세로 보면 뭐 비트코인이 나스닥이랑 되게 유사하게 흘러갔고요. 정확하게는 비트코인이 테슬라랑 제일 비슷하게 갔는데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그럼 5파가 이제 끝이 났는지가 중요하겠죠. 이제 5파 여기가 고점이냐 아니면 여기가 그냥 5의 1이어서 5의 2, 5의 3에 가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마지막 5파에 대해서 5파가 이제 1, 2, 3, 4, 5까지는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5의 1이냐 아니면 이게 5의 1이고 2고 3이냐 아니면 이게 5파 그냥 끝이 나고 ABC로 큰 조정이 남아있냐가 중요한데요. 결국 매수를 한다고 치면 그냥 이 정고점을 넘어가면 당연히 이제 5의 3인 거고요. 가장 확실한 건 여기가 깨지면 되겠죠. 여기가 깨지면 될 텐데 뭐 그래서 사실 저는 웬만한 여기도 이제 고점을 친 게 아닌가. 사실 5의 1 가능성보다는 여기도 그냥 오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는데 뭐 사실 전고점을 넘냐 안 넘냐를 보는 게 뭐 가장 맞지 않을까. 여기도 이제 구름대 떨어지면 뭐 좀 더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오르면서 하락했지만 뭐 계속해서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가 그냥 아직까지는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딱 도지 모양으로 천정권에 쳐서 뭐 저는 이제 뭐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정말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정말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그냥 여기 5파 고점 치고 A, B, C든 1, 2, 3이든 지금 올라가는 파동이 상승 파동을 보이진 않고요. 여기 이렇게 다 겹쳐서 조정이 결국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이제 5파 고점을 거의 친 것 같다. 설사 5파 고점을 안 쳤더라도 조금 더 올라가고 빠질 것 같다. MAC도 뭐 매도 시그널 나오고 여긴 RSI도 매도 시그널 나오고 정말 거의 다 온 것 같다. 이제 돈은 실물 경제로 결국 흘러갈 거다. 과거에 양적 완화할 때 이제 금융시장에서만 머물던 돈이 이제는 정말 그 2009년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2008년 후반때부터 풀렸던 모든 돈들이 이젠 실물 경제로 흘러갈 시간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안 흘러가려면 경기가 아예 박살이 나야 된다.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금융시장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적으로는요. 뭐 저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을 하고, 뭐 항생 자체가 우리나라랑 좀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다가 지금 살짝 다릅니다만 결국 A, B, C 빠지고 나서 이게 A고 A, B, C 정도로 반등하고 결국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비파기 때문에 여기도 굳이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해 종합도 반등은 하지만 뭐 중국 쪽은 전 M1 나누기 M2를 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안 좋다. 왜냐면 미국이 그렇게까지 양쪽 완화를 한 게 결국 다 중국 때리려고 그렇게 양쪽 완화를 하면서 인위적인 지금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근데 중국 자체는 사실 뭐 거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임박하면서 그냥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느끼시겠지만 지금 헝다도 그렇고 정말 이제 피부에 닿을 정도로 이제 정말 맛이 가고 있거든요. 중국 자체는. 그래서 뭐 정말 이제 정말 끝에 끝까지 왔다라는 생각이고,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뭐 다시 재차 반등하면서 좀 추세를 아직까지는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하네요. 좀 사실 긴 꼴이 나오면서 뭐 좀 떨어질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다시 또 끌어올리면서 뭐 아직까지는 힘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구름대 밑을 밖으로 튀어나오고 26 프랭스팬 호전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줬고요. WTI 같은 경우는 일단 구름대 위에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기준선이 깨지고 26일도 역전은 돼서 과거보다는 추세가 좋지 않다 생각이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실질금리 할 때 실질금리가 펜을 써야 되겠네요. 실질금리가 이제 명목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높을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금융시장에는.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유가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 유가가 떨어지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다 보니까 차감되는 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실질금리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전 유가가 빠지면 뭐 사실 증시에는 안 좋은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금리랑 반대로 움직여서 여기는 이제 저는 실질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낮습니다만 결국은 금은 빠지고, 다시 이제 여기도 실질금리 1에서 2 갈 때 금은 최선호다. 이제 그때 정말 열심히 담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단점은 현금 흐름이 발생은 하지 않아서 뭐 너무 많이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에서 꽤나 많이 이 현금의 보유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고 있어야 된다. 마치 그런 거죠. 뭐 그냥 극단적인 예로 베네수엘라 같은 상황에서 금이 최고죠. 이제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약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파 고점, 다 5파 고점을 쳤기 때문에 1, 2, 3, 4, 5 고점을 쳤기 때문에 ABC로 2% 초반까지는 빠지리라 보고요. 중기적으로는 빠지는 ABC로 빠지는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빠졌다가 올라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로 아직까지는 전고점을 넘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 2, 3, 4, 5로 결국에는 더 올라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추세가 계속 좋지는 않죠. 뭐 지금 뭐 오늘 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아직 개선됐다라고 말하긴 어렵고, 근데 다만 뭐 사실 뭐 이렇게 차트가 다 깨진 한국에서는 뭐 어디가 바닥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보조지표만 봤을 때는 꽤나 바닥에 근처한 것 같다.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원래라면 기술적 분석대로 제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 120일 이동평균선 깨질 때 사실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 이까지 왔으면 뭐 사실 이미 매도하기는 늦었다. 한 이 정도부터 사실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그냥 들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낫지 않나. 이미 팔기는 늦었다 생각을 하고, 뭐 이 정도 조정 보였으면 그냥 올라갔던 걸 다 조정했고 결국 다시 이제 상승을 할 것 같다. 근데 어차피 여기가 자사주 소각이 11월 24일 이후부터 되기 때문에 뭐 사실 여기는 실적보다 실적도 좋으면 당연히 좋고, 실적도 3분기가 잘 나왔는데 뭐 3분기 실적 잘 나왔어도 빠졌잖아요. 결국 그래서 여기는 실적보다 정말 주주환원 정책밖에는 믿을 게 없다. 그래서 빨리 장세용 사장님이 자사주 소각하고 무상증자를 해야 우리 키스코 주주들이 웃는 날이 온다. 근데 어차피 주가가
15,800원 미치기 때문에 유상감자도 가능해서 뭐 유상감자 해도 감사하게 잘 받겠습니다인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유상감자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죠. 그냥 자사주 매입은 그냥 공개적으로 자사주 매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주들한테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근데 유상감자는 똑같은 거죠. 그냥 공개적인 발표를 하고 여러분의 주식의 일부를 그냥 제가 뭐 현재 주가 대비 얼마 금액으로 사겠습니다라고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은 팔고 싶은 사람만 파세요인 거잖아요. 이제 이 주식시장 자체에서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한다고 치면은 유상감자는 거래소를 안 거치고 그냥 여러분, 물론 거래소를 거치긴 합니다만 이렇게 호가를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식을 제가 뭐 플러스 10%에서 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다 매수를 강제적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효과 자체는 자사주 매입 효과랑 똑같고요. 근데 이제 강제성을 띠고 전 주주 대상으로 하느냐, 그냥 팔 생각이 있는 주주 대상으로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그냥 팔 주주들은 나한테 파세요인 거고요. 유상감자는 팔고 싶든 팔기 싫든 모두 다 그냥 저한테 파세요 이건 겁니다. 근데 효과는 어차피 둘 다 자사주 매입 효과는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유상감자도 결국 효과는 자사주 매입 효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나한테 현금이 생기는 거죠. 주식 수는 줄어들면서. 현재 주가 키스코홀딩스가 15,7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사실 적정 주가는 7만원 정도라고는 봅니다. 왜냐면 보유 현금만 4,800억인데 뭐 지금 시총이 2,900억밖에 안 되니까 뭐 사실 뭐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뭐 지금 퍼가 사실 올해 2.5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정말 처참한 밸류에이션이죠. 퍼가 2인 회사가 있다니 뭐 참 처참한 밸류에이션인데 그만큼 사실 주가가 지금 과하게 빠졌다. 근데 결국은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 건 결국 주주 환원 정책을 해야 간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뭐 오늘 조정은 보였지만 뭐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웬만한 주식들은 다 지금 안 좋다고 봅니다. 그냥 왜냐면 돈 자체가 결국 실물 경제로 가는 상황에서 안 좋은데 뭐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뭐 현대해상과 우리금융지주 같은 금융지주들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이쯤 살 때부터 그러니까 원래 샀던 거는 한 이 정도에서 샀었어요. 한 이 정도도 사고 이 정도도 사고 이게 어디다 팔았다가 다시 재차 사면서 막 했던 게 빠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조정은 언제든 보일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국내 쪽 실질금리가 빠졌거든요. 국내 쪽 실질금리가 이제 올라가다가 빠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 금융주들이 좋았다가 지금 빠지면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어차피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저는 매수를 했던 것도 있고 뭐 사실 샀던 건 저는 사실 지금 나스닥 숏을 계속 이제 시도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사실 숏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샀다? 근데 어차피 결국은 뭐 금융지주나 손해보험이 올라가리라고는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안 좋아 보여도 그냥 해지 목적으로 오히려 주식을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뭐 낙폭이 이 정도면 크다고는 봐서 뭐 사실 추세가 아직 좋은 건 아닌데 뭐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뭐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 근데 뭐 200일 빠지면 그냥 팔자 뭐 이 정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밸류에이션 살펴보면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기대 수익률 뭐 상당히 높은 구간이라 밸류에이션 자체는 상당히 저렴하다. 뭐 퍼랑 PBR을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그냥 밸류에이션 먼저 살펴보면 보통 금융지주가 15% 언저리인데 여기는 뭐 17.4%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 볼린저 밴드 모여있고 조정다운 조정을 보이진 않아서 뭐 언제든 조정은 보일 수 있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조정 보이고 나서 결국은 가리라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지금 당장은 오늘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조정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커졌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금요일 종목들 봐야 되겠죠. 카카오, 삼바, 제일제당, DLNC, 아마존 살펴보면 뭐 카카오부터 살펴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 현재 주가 12만 7천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실적이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뭐 지금 주가가 거의 적정하다.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주가가 조정을 보였지만 과거 대비는 엄청 오른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는 주가가 비싸 보인다. 상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살펴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
A, B 잠시만요. 뭐 한 A, B, C로 조정 보이고 A, B, C로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가 B고 바로 C로 떨어지든 인 것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 모이고 있어서 사실 위든 밑이든 변동성이 머지않아 터질 것 같고요. 그 터질 때 조금 대응을 이제 위든 밑이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89만원이고요. 나머지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뭐 저는 밸류에이션은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추고요. 여기 실적은 사실 계속 신고점을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좋아질 텐데 2020년 매출이 1.1조에서 뭐 저는 한 26년 뭐 한 4.2조까지도 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적이 이미 다 반영되고도 너무 많이 반영됐다 주가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 근데 다만 뭐 항상 고평가여서 그냥 상대가치평가로는 계속 고평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여기는 그냥 이제 뭐 5파 5점 치고 그냥 A, B, C 정도 B파 반등하고 C로 빠지지 않을까. 뭐 계속 뭐 추세 자체는 지금은 나쁜 건 아니지만 결국 더 조정은 보이지 않을까 올라갔다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36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FCF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7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여기는 뭐 좀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좀 싼 구간에 이르렀다. 주가는 싼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로 봤을 때는 다만 뭐 추세가 아직은 좋아 보이지 않아서 뭐 언제든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아직 딱 매수할 뭔가 시그널은 나타나지 않았다. 뭐 굳이 하나 시그널이 나타났다면 RSI가 이제 좀 약간 올라오고 있다. 요 정도 바닥에 30을 하회했다가 올라온다. 뭐 딱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좀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DL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12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렇게 나온다라고 쳤을 때 뭐 상당히 뭐 저는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는 상당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200% 상승 여력은 있다. 워낙 낙폭이 컸어서 사실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고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여긴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지금 가장 싼 구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너무 싼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 추세가 좋지는 않아서 여기는 계속 구름대를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그냥 구름대 넘어가고 사자. 그때가 이제 새로운 상승 추세지 않을까. 구름대가 깨지고 사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사실 뭐 여긴 좀 과매도인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싸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과하게.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반등은 좋은데 뭐 사실 전고점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사실 넘더라도 거의 다 왔고 뭐 저는 웬만하면 못 넘지 않을까. 그냥 A1, 2, 3, 4, 5 빠지고 A, B, C 정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고 C로 빠지지 않을까인데 이게 넘든 안 넘든 간에 사실 상당히 사실 특히 미국 쪽 테크주는 안 좋아 보인다. 그리고 안 좋은 이유가 결국 자사주 매입을 여기 많이 했는데 이제는 사실 차입 부담 때문에 자사주 매입도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예전에는 빚을 빌려서 번 돈보다 더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빚이 너무 많아져서 최대 번 돈만큼만 할 수밖에 없고 최저 법인세율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15%거든요. 원래는 테크 기업이 뭐 나이키 같은 데는 테크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세율이 0%였고요. 실제로 이때까지 냈던 유효 법인세율이 그러니까 법인세랑 유효법인세랑은 또 다르거든요. 유효법인세 이제 실제로 기업이 실제로 세제 혜택을 다 포함해서 실제로 정부에 내는 세금이 유효법인세인데 뭐 상당히 0%에서 뭐 5%, 뭐 높아봐야 8%가 많았는데 테크 기업은 이제 최저로 15%를 내야 되기 때문에 EPS라고 하죠. 주당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감소를 할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시장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이 법인세 자체도 올라가고 최저 법인세 올라가고 돈 자체도 금융시장에서 실물 경제로 올라갈 때 성장주라 취급받았던 테크주들은 생각보다 하락폭이 더 클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방송이 좀 많이 길었는데 뭐 좀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대부분 다 오래 들으셨던 분들이라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오늘 뭐 금요일 저녁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